어떤 경우에 이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 해볼 이야기는요, 전세 사기에서 사기꾼 같은 임대인보다 더 미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해요. 늘 말씀 좀 드리지만 전세 사기는 우리 사회의 전세제도라는 이 시스템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는 임대차라는 이 신뢰관계로 엮여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이분들이 사실 사회 초년생도 많고 신혼부부들 경제적인 여건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한마디로 앞으로 경제생활을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사회의 경제에 동력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주로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겁니다.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을 하고 있죠. 모두 지원하는 건 아니고 보증보험을 가입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 전세보증보험 허그의 재정 적자가 진짜 말도 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제가 한 21년도 정도에 이 허그에서 강의를 몇 개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허그 재정 적자가 뭐 5천억이다 라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수치다, 허그의 재정 적자가 엄청나구나, 이런 설명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3조가 넘었습니다. 3조. 이거는 허그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금액이고요, 나라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한간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어떤 개인의 잘못인데 왜 예산까지 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세보증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회복해 주기 위해서 자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시면 너무 각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세사기의 광풍이 2021년도, 22년도, 2023년도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와서는 그 당시에 정말 광풍처럼 몰아닥쳤던 그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이 한 사이클 돌면서 자신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사무실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상담을 주시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임대인보다 더 화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가장 화를 낼 것 같습니까? 임대인? 전세사기 브로커?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고 가장 큰 이득을 취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요, 집주인보다도 오히려 이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정말 화가 나고 내가 이쪽에 꼭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왜 공인중개사가 더 미워질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 공인중개사, 부동산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을까? 이겁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보통 임대차 계약, 이 전세 계약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새롭게 방을 구하는 임차인들이 부동산에 가면은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여러 가지 방들을 좀 제시를 좀 해놓고 그 집에 가서 집을 보고 마음에 들게 되면은 계약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의 이 연결고리 같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단순히 중개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에 대해서 법률적인 안전장치가 되어주기를 서로 기대하는 게 좀 있죠. 임대인은 임차인과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을 해줄 것, 또 임차인은 안전한 집을 소개해주고 이 집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줄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정하게 계약을 중개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설명 의무, 고지 의무, 이런 것들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제가 현장에 공인중개사분들을 많이 만나보기도 했었는데 거의 90% 정도의 공인중개사분들은 전세사기 소지가 있는 물건들을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말은 하지 않아도 그런 물건을 내가 중개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몇 퍼센트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공인중개사는 이 지역 집들을 내가 다 꿰고 있다라고 하면서 신축 건물이나 이런 좋은 집을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중개 못 받으실 거다, 소개를 못 받으실 거다, 이런 식으로 임차인들을 현혹시키면서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소지가 농후한 그런 집들을 소개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본인들의 의무를 해태하는 거죠. 심지어 단순히 의무를 해태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주인과 공모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을 방임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공인중개사가 미운 첫 번째 이유죠. 바로 믿음을 저버린 것. 이 임대차 계약이란 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를 믿고 진행하는 계약이 아니라 그 집의 가치가 나중에 얼마만큼의 보증금을 보장해 줄 수 있냐, 그 담보 가치를 믿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 분들, 그리고 비교적 정보가 좀 없으신 분들은 사실상 공인중개사 믿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믿었던 공인중개사가 위험한 집인
걸 알면서도 나한테 이 집을 중개를 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나한테 이 집을 떠넘기듯이 계약을 시켰다? 이게 바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실제 사례들을 보면요, 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조금 더 많은 커미션을 약속을 받고 위험한 물건을 일부러 임차인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등기부나 대출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더라도 이 정도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설득시키고 안심시키는 그런 형태로 집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시가를 부풀리거나 또는 선순위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의 존재를 속이기도 하죠.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오히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인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명시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이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계약서상 특약을 넣어서 선순위 담보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으면은 이 선순위 담보를 없애주기로 하는 그런 특약을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임대인이 보증금만 받아놓고 이 선순위 근저당을 없애지 않은 겁니다. 이거는 임대인이 전세 사기라고 볼 수가 있긴 한데 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책임이 없다라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안타깝죠? 이때까지만 해도 법원의 태도가 공인중개사는 제3자 아니냐,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명시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지운다는 것을 굉장히 소극적으로만 판단을 하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2023년도에 새로운 판례가 생겼는데요, 2022년도와 2023년도의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어요. 이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설명義務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는 대법원 판례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설명 의무는 뭐냐? 이 두 가지 사례 모두 다가구 주택이었어요. 이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큰 건물에 등기부가 세세하게 나눠져 있지 않고 전체 등기부가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요. 반대로 다세대의 경우에는 각각의 등기부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다세대 주택이 권리관계를 확인하기가 쉽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에 비해서는 불의의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좀 적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다가구 주택이 위험한 이유는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나보다 선순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이 도대체 몇이고 합산 보증금 총계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였어요. 알 수가 없죠. 새로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말해주지 않는 이상 또는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었어요. 가령 한 다가구 주택에 근저당이 한 4억 정도 설정되어 있고 방이 총 10개 정도 있다고 칩시다. 나는 충분히 이 집의 경매 대가에서 내 보증금을 받아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한 10억이 넘어버리면 이 집의 시가가 아무래도 15억은 안 넘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100원도 받지 못하고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의무가 발생하죠. 바로 선순위 보증금 합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설명받을 권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책임이 발생한다 라는 것이 이 판례의 요지예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이 임차인 측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 공제조합이 있잖아요. 공제조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각각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거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판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런 종이를 하나 줘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설명, 그리고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는 권리 등에 관한 상황에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심지어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봤고요. 보통 축소시킨다거나 몇 개 호실에 대해서는 아예 빼먹고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중개였던 거죠. 사실 지금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서 리딩 판례라고 할 수 있는 게 다가구에 한정해서 지금 판례가 생긴 건데, 특히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혹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있다면 꼭 한번 이 부분을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앞으로 이런 리딩 판례들이 조금 더 폭넓게 임차인을 좀 보호하는 방향으로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 중개 현장에 가보면 임차인으로서는 이 공인중개사를 믿고 신뢰하고 그 설명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판례의 주류는 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만약에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실 비율을 뭐 20%, 30% 아주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주류였던 것에 반해서 최근의 판례의 트렌드는 조금씩 공인중개사 책임을 더 폭넓게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고 과실 비율도 50%, 70%, 80%까지도 인정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발생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세 사기라는 것 자체가 그 피의자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경제적으로 좀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극악한 범죄라고 좀 생각을 좀 하는 편이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뭔가 인간에 대한, 좀 사회에 대한 그 믿음을, 신뢰를 좀 잃게 만드는 것들이 작은 이익 때문에 나를 배신하고 그런 범죄 같은 행위에 가담한 그런 일부 공인중개사의 행위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전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최신 판례와 재판의 트렌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도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변의 저서가 출간되었습니다. 고소의 기술. 지금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거나 피해를 당하시고 누군가를 고소할 일이 있을 때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소의 기술. 지금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